예, 반갑습니다. 앞 시간에는 그 임금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임금의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유보 임금이라는 이 뜻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유보 임금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짝지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보 임금은 뭐냐면은 하나의 내가 바라는 그 희망 임금입니다. 희망 임금. 유보 임금은 희망 임금.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의중 임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그 최저의 그 임금이다. 내가 받고자 하는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요. 유보 임금의 상승은 내가 이게 크면은 결국 실업 기간이 연장된다는 말이죠. 즉 내 그 희망 임금이 너무 크면은 빨리 취직이 안 되니까 실업 기간이 연장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유보 임금의 상승은 기대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아닙니다. 이 희망 임금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기대 임금은 더 큽니다. 네, 상승을 시키겠죠. 그리고 유보 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최고의 임금이 아니고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최고 임금을 이걸 제시 임금이라고 합니다. 네, 제시 임금. 이것은 기업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시임금은 기업이고 유보임금, 희망임금, 의중임금은 근로자가 이렇게 원하는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볼까요? 유보임금은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최저 임금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리엇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199번 역시 최저한의 주관적 요구 임금 수준은 이게 이제 의중 임금, 유보 임금, 희망 임금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100번 그 말하는 것보다 요걸 한번 볼까요? 요 내용을 보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임금도 똑같은 임금이 아니구나.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는 명목 임금이고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것이 실질 임금인가? 이게 맞는 말이에요.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라더니 임금도 다 같은 임금이 아니네. 예를 들어 작년 내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원래 월급도 100만 원이라면 내 명목 임금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작년에는 50만 원으로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올해는 100만 원에 구매한다면은 똑같은 노트북을 말이죠. 내 실질 임금은 50만 원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이 실질 임금은 물가 이 상승 요인을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물가는 상승을 하고 하락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 명목 임금보다는 실질 임금보다는 명목 임금이 큽니다. 보통은요. 명목 임금이 더 큽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똑같은 노트북을 원래 예를 들어서 40만 원에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이때는 오히려 내 그 실질 임금은 100만 원이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잘 안 오겠지만 또 그런 날이 오면 모두에게 좋겠죠. 항상 그래서 실질 임금은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 임금을.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우리가 월급 명세서 보면 뭐 기본급 뭐 각종 수당 뭐 이렇게 보너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게 명목 이름이 적혀 있는 임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실질 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는데 적합한 방식은 똑같죠. 항상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 딴 뭐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걸 기억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물가 상승률을 알고 실질 생산성 증가율이 7%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거는 명목 임금은 얼마나 인상돼야 되는가 이걸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플러스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7은 이렇게 10%가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건 더해주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번만 들으면 이해하시겠죠? 206번 문제인데요. 2009년부터 보자 3년 단위로 이렇게 도매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명목 임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 임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질 임금을 구할 때 도매 물가 지수는 이거는 그냥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게 뭔가 또 혼돈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전자계산기를 해야 되겠죠. 명목 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0 나누기 90을 하면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40 나누기 100을 하면 되고 이렇게 나눠줘서 계산을 되면은 여기에 그 크기가 나올 것입니다. 예. 계산은 생략하고 방법만 그렇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최저임금제. 요새 말이 참 많죠. 이 최저임금제. 예, 말이 참 많은 제도입니다. 매년 그 후반기마다 최저임금을 이게 협의를 하죠. 노사정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는데 좀 시끄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러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출제가 빈도가 많습니다. 사회적 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좋은 거는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제니까 근로자에게 이제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예, 유효 수요 증가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유효 수요 증가. 요걸 우리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혹시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가 있어요. 수요, 팔린다는 이런 뜻이죠. 수요가 있고 유효 수요가 있습니다. 유효 수요.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수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명품 가게에 명품 백이 있다라고 합시다. 명품 백이 있으면은 지나가면 누구나 저거 좋네 저거 사고 싶네라고 하는 말을 하죠. 말을 하죠. 누구나 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그 사고 싶다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바로 수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마음만 있다고 다 그 사집니까? 안 사집니까? 안 사지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동그란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요이고 유효 수요는 사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고가의 돈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유효 수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어떤 좋은 점은 이러한 그 급여에 대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유효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냥 수요는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말이죠.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돈이 많이 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도 시켜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무슨 현금으로 안 주고 상품권으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이렇게 주는 것도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뭘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걸 주거든. 돈을 주면은 돈에 예금을 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안 풀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기업주의 갑질에 유리하다는 말은 우리가 기업주의 갑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요 독점입니다. 수요 독점. 우리가 공급은 노동자 입장이고 수요는 사용자 입장이라고 했죠. 수요, 이 기업이 일자리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질을 하는 것이죠. 일자리는 적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혹사를 시키고, 그 대신에 또 임금은 아주 다운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게 임금이고 이게 이제 일자리라고 합시다. 일자리. 그러면은 임금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어때요? 임금이 올라가질 않아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수요 독점이라고 하고 기업의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거예요. 임금이 무한대로 올라가는 이런 제도예요. 차라리 공급은 딸리고 말이죠. 공급은 더 늘어나질 않습니다. 이래 되면은 이것은 어때요? 근로자 세상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비탄력적이라고 했죠. 비가 이렇게 내린다고 해서 수평으로 되는 게 이제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좋은 점은 있는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여기 고용 감소. 최저임금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고용이 감소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떠나서 원래만 하더라도 8,720원으로 전에보다 5. 몇 프로 올랐죠. 오르니까 어때요? 편의점 알바생들이 직장을 잃어버리죠. 쫓겨나죠. 그래서 실업이 증가되는 게 이게 최저임금제의 큰 단점이고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니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가 많이 축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실시의 효과라고 해서 고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또는 고용이 증가한다는 이런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 땡입니다. 아시겠죠? 최저임금제의 단점이 바로 뭡니까? 이 고용 감소 실업률을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시의 효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최저임금제 기본 취지 및 기대 효과 가장 머리가 먼 것은 유효수가 증가를 하는데 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유효수가 이제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확대,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입의 직접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역시 보십시오. 고용 확대라고 했죠. 고용이 축소되죠.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자, 21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실업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실업이 더 증가,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11번 문제는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하더라도 숙련직의 임금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그 임금은 말이죠. 딴 거는 한번 살펴볼까요? 잉여 인력이 발생합니다. 왜? 인력이 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최저임금제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꺼려하니까 남는 인력이 발생하죠. 그러나 노동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것은 서로 일자리 찾으려고 많이 몰려듭니다. 여기 이제 바른말 나왔네요. 이거는 그렇죠. 만약에 노동 수요량 증가하면 이것도 땡인데 노동 수요는 항상 뭐라고요? 어려운 말을 쉽게 말해 일자리라는 뜻이죠. 노동 시장은 최시간에 제가 했습니다. 노동 수요하면 일자리 감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숙련직은 이게 임금이 하락이 되지 않습니다. 212번도 역시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최저임금제 기대 효과가 청소년 취업 촉진이 아니고 딱 망하죠. 취업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213은 또 고용 확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누구가 세우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실업을 낮추라고 했는데 최저임금 수준을 높였어요. 8,720원인데 시급제를 2만 원을 올렸다.
만약에 이걸 어느 경제부서에서 했다라고 하면 바로 사표 내고 고향 앞으로 가야 되겠죠. 고향 앞으로 가서 한번 알바 한번 취직 한번 해보라고 한번 체험을 해보게 하는 게 괜찮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실업자가 생겼는데 도로 또 인상을 한다?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네. 최저임금의 인상에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자, 최저임금제라도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딴 내용을 참고로 보시고, 일자리, 노동수요는 일자리죠.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서 왜 일자리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저임금제 무시하고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상황이 됐는데, 무슨 달려서 쭉쭉 나오죠. 자, 여러분들 그냥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모두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활발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시장에 맡겨주는 게 경제적 그 이론인데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이럴 경우에는 탄탄으로 그렇게 기업을 하십시오. 탄탄. 수요 곡선도 탄력적, 공급 곡선도 탄력적, 모두 탄력적이니까 탄탄. 네, 이렇게. 이거는 전부 다 비비네, 비탄력이고. 하나는 탄이고, 탄비고, 비탄이고 한데, 이게 아닙니다. 탄탄일 때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때 기업이 갑질할 때라고 했죠. 갑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경우입니까? 수요 독점이라고 했죠. 수요 독점. 이때 다시 말하면 이 최저임금이 근로자에게는 방패막이가 돼줍니다. 네, 방패막이. 왜? 최저임금제는 어느 기업이라도 어길 수가 없어요. 왜? 법적 강제 조항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일 때가 바로 이 갑질이라고 했죠.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수평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일하려고 사람이 몰려와도 임금은 안 올라가고 임금 따블로라고 할 때 안 올라갑니다. 네, 딱 이렇게. 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총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됐습니다.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어차피 임금이 이렇게 향상될 때는 이게 바로 우리가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유리하죠. 이게 수직입니다. 수직은 뭡니까? 비가 이렇게 내리는 모양이니까 비탄력적이죠. 예, 항상 비탄력적. 물론 이걸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또 이해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항상 이 수요 곡선 탄력성 곡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9번 문제도 뭐 좀 약간 학문적인 그런 용어 나오는데 이거 몰라도 좋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장려 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어쨌든 간에요. 최저임금제는 뭐라고 했어요? 유효 수요를 증대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총 경제의 구성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고 확대시켜준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이 문제가 나오거든. 그렇게 답을 찾아내고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8,720원 참고로 하시고요. 이것도 같은 문제네요. 요거 참 해야 최저임금제가 이게 말이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노동부 장관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상적 임금 격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임금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름이 보상적 임금 격차니까 뭔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보상을 받을 만한 뭔가 이유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길게 말하는 것보다는 일단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게 좋겠습니다. 근로조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의 차이입니다. 근로조건이. 근무 조건의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인가는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상임금 격차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221번 문제. 다음은 보상임금 격차 예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번 내용 무시 참고로 하시고요. 이런 거는 보상적 임금 격차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광부의 임금은 일반 공장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다. 이게 바로 보상적 임금 격차입니다. 왜? 근무 조건이 아주 열악하잖아요. 광부는 수백 미터 지하도 내려가고 말이죠. 이런 경우는 만약에 근무 시간을 똑같이 10시간 했다라고 해서 똑같이 밖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면은 누가 이 광부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페이를 주니까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근로조건을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보상적 임금 격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찾습니다. 위험한 직업에는 높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왜? 하나의 위험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죠. 정부의 안전에 관한 규제가 항상 근로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요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도 참 희한하게 내놨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 사람들 중에는 그게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마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위험을 감수하고 그 보상 임금이 크면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너무 안전의 규제가 아주 너무 강해버리면은 이런 위험한 조건을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런 것이 필요한 근로자한테는 이런 걸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항상 근로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보면 안전에 대한 규제가 항상 정부가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내용도 한번 볼까요? 기업의 산재 위험에 관한 도덕적 해이는 산재 보험에 감소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어떤 그 안전사고도 말이죠. 오늘날 이 산재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에서는 산재에서 다 그 뭐 해결해 주지 않나? 보상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뭐냐면은 이 기업주들이 도덕적 산재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해이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재 보험에서 감소되는 게 아니고 이 해이가 오히려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되어 있죠.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문맥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죠. 만약에 산재 제도가 없고 바로 기업주가 전부 다 자비로서 뭐 보상을 해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이런 도덕적 해이감은 전혀 달라지겠죠. 요새 많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안이 제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감소되는 게 아니고 이 도덕적 해이가 산재보험 때문에 증가됩니다. 도덕적 해이가. 보상적인 임금 격차가 적절하게 가능하다면 3대 업종의 구인난이 해소될 수 있죠. 3대 업종 다 싫어하는데 거기에 많은 임금을 주면은 또 그렇게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223번 문제 볼까요?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이건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비금전적 차이라고 했습니다. 비금전적 차이는 뭐냐면은 금전적 차이라고 하면은 우리 기본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리 고정급도 있고 상여금 여러 가지 있죠. 성과의 요런 그 임금입니다. 요런 임금. 이런 차이인데 비금전적 차이는 돈 그런 급여 외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근로 조건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로 조건의 차이. 말도 어렵겠죠. 예. 또는 복지 제도의 차이입니다. 복지 제도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하죠. 근로 조건 하면은
이렇게 하면 쉽게 아는데 이 비경제적 차이가 뭐냐 하면은 바로 어떤 그 근무 환경의 차이 이런 걸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 탐색 비용 내가 A라고 하는 직장에 가는데 탐색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 A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그걸 보상해 주는 그런 회사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닙니다. 금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여기에는 1번하고 3번 또 정리를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금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한 달 근무하려고 들어가지는 않죠. 설계가 되어 있으면 내가 이 회사 들어가면 한 달에 뭐 500만 원이다. 그럼 1년이면은 6천만 원이다. 그리고 이걸 10년 하면 6억이 되고 이렇게 장기 계획을 가지고 어떤 그 라이프 플랜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금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달 될지 두 달 될지 근무가 장기 근무가 불확실한 것을 금전적 위험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1번하고 대비하면 임금 받는 게 아주 불안해요. 금전적 하는 거는 한 달 만에 잘릴지 회사가 망할지 불안정할 때는 그래도 만약에 그 A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을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회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른 회사 10년, 20년 장기 건속이 가능한 회사보다는 임금을 더 줘서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이런 것이고 교육 훈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문 기술을 배우고 안 배우고 여기 차이 주는 거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내용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직장 탐색 비용의 차이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 위하고 표현을 좀 바꿔줘. 교육훈련 계차의 고용의 안정성, 한 달짜리인지 10년짜리 여기에 따라서. 근데 성별 간의 소득 차이를 가지고 보상해 주는 거 이런 건 없죠. 남성이기 때문에 그 소득의 차이를 뭐 어떻게 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자, 해돈익 임금 하는데 해돈익 하면 이게 보상적 임금 이론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해돈익 하면은 해돈익 임금 이론의 가정으로 틀린 것은 직장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며 산업재 위험도도 동일하면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읽어보시면 이게 균등화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상을 해줘서 균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또 다른 임금 격차의 원인이죠. 보상적 임금 격차와 다른 그런 그 격차도 발생하는데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228번에 성별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는데 예, 그 앞에는 보상적 임금 격차지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임금 격차 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초점되는 내용을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노조 가입률이 높은 노조는 임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맞지가 않고 구직자 수가 많다고 해서 뭐냐면은 그 회사의 임금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30번에 다음 중 이 직종별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는 어때요? 임금 격차가 많이 나지가 않죠.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뭡니까? 직장 간 자유로운 노동시장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음대로. 그리고 직업 정보도 서로 소통이 잘 되죠. 이럴 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자, 1번 볼까요? 직장 경력의 차이에 따라 인적 자본 축적 차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적 자본 축적은 임금 격차의 큰 요인이 되죠. 예. 그래서 설명할 수 없다라 하면은 잘 나가다가 없다 하는 거, 요 끝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내용이고, 다른 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나누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32번 문제도, 이것도 이제 함정 문제예요. 뭐 시간 관계상 혼자 나중에 좀 보시고요. 대졸자 취업난 시대에도 많은 기업들이 대졸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효율 임금 이론과 관련된 것이죠. 효율 임금은 뭡니까? 이윤 극대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 임금을 주는데, 이윤 극대화 목표와는 무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함정을 봐놓았네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을 생각하면은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게, 완전 경쟁 시장은 임금 격차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최종적으로 이상적으로 될 때가 뭐가 됩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제도가 되겠죠. 시장 균형 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아까도 했지만 인력, 구직 이런 게 나오면은 곤란하죠. 노동조합 존재하면은 격차 나죠. 노조와 비노조 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시행을 하고 효율성 임금 정책을 도입을 하면은 이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경쟁적 요인이 아닌 것은 있는데, 노동조합은 경쟁력 요인이 될 수가 없죠. 노동조합끼리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동 수요 특성별, 즉 일자리, 근무제 특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중 경쟁력 요인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경쟁력 요인을 아는 거 여기 딱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온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철밥통은 경쟁 상대가 안 되죠. 철밥통. 뭡니까? 연봉급이죠. 예. 세워라 가라 하면 연수만 쌓이면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그건 경쟁을 할 대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인적 자본 투자 맞죠? 보상적 격차, 차별하니까 차별. 문제가 좀 이상하지만은 여하튼 다 맞는 내용 같네요. 변호사와 건설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원래는 3번을 했다 나중에 가답한 때는 했다 나중에 2번 정답 바꿔서 2번 3번 다 맞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변호사와 건설 근로자는 이걸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또 문제가 하나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면 좀.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이 일어나는 거. 자, 시험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이거 다 하지 말고, 이 불완전한 정보가 있으면 통계적 차별이 일어난다는 이 핵심을 우리가 지금은 익혀야 되겠습니다. 임금 격차 중 임금 차별의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건 뭐니 해도 아직 우리가 성별 임금 격차는 빨리 해소해야 되겠죠. 노동시장에서 인력 나옴과 인력이 공존하는 공존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한쪽은 모자라고 한쪽은 남아 돌아가는 게 뭡니까? 바로 A라고 하는 기업과 B라고 하는 기업. 쉽게 말하면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간의 임금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2차 노동시장은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중간에 백수들이 엄청 많아지겠죠. 예.
여성이 특정 직종에 집중하면서 여성 노동시장의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여성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현상은, 이걸 여하튼 뭐 여기서 혼잡 효과라고 했거든요. 이거 표현이 이래가지고 여성들 별로 기분 안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효율 임금 이론. 네, 효율적으로 임금을 준다 이 말이겠죠. 네. 242번 문제 고임금 저임금비 전략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임금을 주고 저임금비 전략에서 이것은 말이죠. 임금비 전략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 고임금 저임금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고임금을 주더라도 임금비가 생산성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임금비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다. 한 사람에게 주는 금액이 아니고 전체 회사의 수익과 그다음에 임금비로 볼 때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이 전략이 아니고 오히려 남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금비 전략을 중요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거는 다 맞습니다. 개별 임금은 많이 주고 전체 임금비는 낮추는 전략, 이것도 맞아요. 많이 주고 일부 또 적게 준 사람 많아요. 다 그렇게 좋게 주는 건 아닙니다. 이 고생산성은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고 인력의 정량화도 필요하겠죠. 효율 임금 이론에서 고임금이 고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장 비용을 이 고임금 받는 데는 한번 나가면 다시 뭐냐면 그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노동자라고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왜? 그것을 직장 상실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통제 상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임금을 지불하면 이 고임금 지불자는 저절로 어떻게 감독도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따로 감독자를 두지 않아도. 네, 이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고임금은 노동자의 사직을 감소시키죠. 신규 노동자의 채용 및 훈련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맨날 들락날락 하면은 채용비, 훈련 비용비가 계속 그 지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4번 볼까요? 균형임금을 지불하여 경제 전반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되도록 하는 거, 이거는 아니죠. 예. 이거는 완전 아담스의 완전 경쟁 이론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신고전 학파 이론하고 효율 임금하고는 다릅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니고 동일 노동이라도 차별 임금을 줍니다. 고임금 이렇게 줘가지고 효율 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찾으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업이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해 적정 임금을 책정하는 게 아닙니다. 효율 임금은 기업이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해 노동 생산성 증가를 도모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이 효율 임금 가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효율 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효율 임금은 생산의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이 아닙니다. 1보다 더 큽니다. 아시겠죠? 1 하면은 생산성하고 임금하고 같아. 그러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처럼 그게 효율성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효율 임금은 전문직과 같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관측하기 어려운 경우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죠? 죄송합니다. 임금 탄력성이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효율 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 틀린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효율 임금은 생산의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효율 임금은 전문직과 같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관측하기 어려운 경우, 아까 위에 나왔죠. 뭔가 스스로 감독자 역할도 한다 했죠. 효율 그 임금제도는. 이런 경우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고임금자들은 알아서 이렇게 통제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감독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돈값을 한다 이 말이죠. 효율 임금은 경쟁 임금 수준보다 높으므로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게 이제 끝에 함정이 나왔네요. 효율 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임금의 평균 생산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요거는 이제 한계 생산은 노동시장론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일치됩니다. 항상 한계 생산을 따져야 됩니다. 246번 효율성 임금 정책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습니다.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켜서 작업 중에 태만하지 않게 한다. 상식적으로 맞죠? 고임금 지불 기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현장 훈련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봅시다. 고임금 지불 기업은 현장 훈련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특수 훈련합니다. 특수적 훈련요. 자꾸 이 고임금 제도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본적인 훈련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날 고임금 줘가지고 맨날 일을 훈련만 시켜가지고는 기업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틀린 내용입니다. 고임금은 뭐 돈이 이런 걸 또 만들어 주는 건 맞고요. 고임금 지불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지원 노동자의 평균 자질이 높아져 보다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당근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구인 활동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용자는 호황기에 채용 기준을 낮추고 불황기에 채용 기준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 맞죠? 그거는. 그 다음에 그래야 많이 먹고 불황기에는 높여서 이렇게 정례를 뽑아야 되겠고요. 고임금 정책은 사용자의 채용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앞에 문항에서 나왔죠. 이 들락날락 안 하고 안 나가니까 어떤 채용 비용이 줄어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사용자는 구직자의 생산성을 정확히 알고자 하면 할수록 채용 비용이 증가한다. 맞는 말이고 공석이 발생한 경우 내부 승진에 의해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 측의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안에서. 내부 승진을 주로 하는 게 바로 현관숙 내부 노동시장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 시간에 이제 효율성 임금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임금 생존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서 우리 8월 달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